부동산 정책 비엔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정책을 24번째 펼쳤지요.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게 쏙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시중에 풀린 자금 등도 원인이 되고, 그렇지만 정책이 큰 효과를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전세 자금이나 주택 자금이 많이 올라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책이 잘 효과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에 따른 원인에 맞는 또 다른 정책 시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그렇지만은 전면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또 당장은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보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선진국의 그 부동산 정책 또한 한번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비엔나를 검토해 봅니다. 비엔나가 지난 10년 동안 연속해서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됐고, 다양한 측면을 다른 유튜브 동영상에서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주택과 거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부동산 정책 또한 우리가 좋은 점을 당장 적용할 수는 없지만 단계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현실 가능성, 부작용 등 또한 검토해 가지고 우리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봤습니다. 비엔나는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미국 컨설팅 업체가 발표를 했고요. 그 선정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이나 정치적 안정성, 범죄율, 여러 가지 이유들입니다. 대기 오염이나 교육 등인데, 특히 주택과 그리고 거주에 대한 안정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IMF 개인당 소득을 보면 오스트리아가 13위, 5만 달러고요. 한국은 27위인데 안타깝게도 서울은 현재 77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77위고요. 오스트리아는 1위입니다. 무거운 주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가벼운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라고 하니까 호주, 오스트레일리아하고 혼돈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는 캥거루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도 있고요. 근데 사실 오스트리아는 호주가 아니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 또한 이 오스트리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에 오셔서 또 우리가 널리 알려진 비엔나 커피를 말씀하시면 잘 알지 못해요. 비엔나 커피라는 명칭도 실제로 비엔나 내에서는 없습니다. 물론 비엔나 소세지라는 명칭도 없어요. 한국에서 유명하지만 이곳에서 비엔나 커피나 비엔나 소세지를 달라고 하시면 잘 모르세요. 네, 참고하십시오. 오스트리아 부동산 소득 대비 보면은 한국에 비해서 소득 대비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엔나 정부 2018년 기준을 보면 비엔나 시민의 62%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여기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가 채 안 되고 한국도 굉장히 낮은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베 마우시라는 분이 비엔나에 산지 30년 정도 사셨는데요. 52세이십니다. 이분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굉장히 주거 환경도 좋고 침실하지만 월세가 300유로로 살고 있고요. 그의 소득의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비엔나 시내에 사시는 그 50대 후반의 이제 마이클 씨는 그 어머님이 지금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근데 50년 거의 60년 사시던 집을 임대 주택인데, 월세를 주는 주택인데, 이런 그 계약 조건이 자녀도 그거를 물려서 받아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증금 70만 원에 보증금이 70만 원이고 월 2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비엔나가 서울하고 좀 다른 점은요. 그 한국의 전세, 뭐 대부분 선진국이 그렇지만 비엔나에도 전세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일반 월세가 있고요. 뭐 게노센이라는 월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국의 월세하고 좀 비슷한데요. 한 보증금이 그렇지만은 뭐 한국 돈으로 말하면 7천만 원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7천만 원 이하하고 대신 월세가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개마인데는 한국의 임대주택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월세 보증금이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이 보통 3개월에서 뭐 6개월, 뭐 심지어 2개월까지도 이렇게 보증금만 내고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한번 현재 이제 비엔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택을 보시면 지금 이거는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은 10평대 후반, 20평 가까이 되는데요. 이제 전체 49 쿠바도로, 그러니까 49m 제곱이고요. 이거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그 카우천이라는 것이 보증금입니다. 2,600유로,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35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요. 매달 600유로, 한국으로 말하면 한 7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이제 비엔나의 강남에 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18구, 19구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이 굉장히 싸죠. 그런데 비해서 방이 두 개인데 오히려 그 월세는 한 달에 순수 월세는 한 70만 원 정도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다음 거를 보시면 이거는 더 이제 싸요.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은 60m 제곱 전용입니다. 전용 면적으로 이것도 방이 두 개가 있고요. 이것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20평대 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평형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거는 월세가 보통 90만 원 정도. 굉장히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이것의 보증금은 4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자, 또 다른 거를 한번 볼까요? 한국의 30평형으로 보시면 돼요. 83m 제곱. 그러니까 30평이 이제 초반 또는 20평대 말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곳에는 보통 이제 방이 3개인데 이것을 보시면 역시 보증금이 4,500유로, 한국 돈으로 이야기하면 550만 원 정도, 600만 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월세는 한 140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 부담이 굉장히 큰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보증금이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인데 강남 지역에 방 3개에 30평대 초반 아파트가 월세가 이렇다면 굉장히 낮지요. 그리고 물론 월세로 들어가는 부분은 자신의 소득에서 나중에 또 공제를 해주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한국으로 말하면 40평대 110m 전용 미터 제곱 전용이죠. 이거를 보면 이것도 역시 보증금은 현재 한국 돈으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고요. 월세는 한국 돈으로 160만 원 정도입니다.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보증금이 굉장히 낮다는 거. 그래서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에 160만 원 정도 월세면 보증금이 최소한 수억에 가까울 텐데 500만 원, 600만 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지금 이거를 보면 잠깐만요. 다른 데를 보겠습니다.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새 거예요. 이거 이제 집을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매매하는 경우. 그러니까 매매했을 때 그 강남 지역으로 얘기하면 얼마 정도 될까? 우리로 말하면은 10평대가 한 3억 5천 정도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20평대 중반인데 말반이나 25평 정도 되는데 한국 돈으로 말하면 5억 5천만 원이면 강남에 주택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평대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에 35평 정도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가 5억 5천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강남 지역이나 이쪽 지역의 매매가
15평 정도의 이 평형의 매매가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훨씬 높지요, 현실이. 그 다음에 40평대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새 아파트고 좋은 아파트예요. 이것도 역시 매매가가 제일 좋은 건데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은 13억 정도, 12억입니다. 이게 지금 강남에 같은 경우는 최소 30억에서 40억이죠. 훨씬 저렴한 거죠. 비엔나가. 물론 이래 싼 쪽도 있습니다. 싼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린칭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50평대 아파트, 6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한국 돈으로 7억 원 정도예요. 7억에서 8억.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에 비해서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매매가 역시도. 그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비엔나는 인구가 적지 않느냐, 한국은 인구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비엔나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집을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 수요들도 굉장히 많고요. 주변 인구로 따지면 엄청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주택 가격은 한국에 비해서는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자, 이런 이제 가격 왜 안 올라가느냐, 그리고 이런 아까 우리가 보신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한국 부동산 정책이 고려해야 될 점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전세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검토가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은행 이자율이 지금 이제 과거에는 높았잖아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은행 이자를 이렇게 이제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서 이제 재산을 늘리는 형태였지만, 지금 은행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세가 오히려 이렇게 그 집을 구매하는 수단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깡통 주택 문제, 뭐 융자를 받아서 이 전셋집을 구매하게 되면 전세 세입자들이 깡통 주택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어요. 융자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추월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 현상도 생기고요, 때로는. 그래서 매매가 상승이 전세가 비중을 한시적으로, 전세가가 낮아 보이지만 매매가가 상승을 하니까 결국은 또 전세가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요. 그러면서 특히 다주택자들이 이 매매를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기가 더 쉬워진 거예요. 특히 4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택을 더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오히려 전세가 가진 오히려 이런 잘못된 점을 오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율도 낮은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의 이자 의미는 크지 않고, 오히려 다주택자가 단계별로 이런 사람 다주택자에게 오히려 단계별로 전세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한 예로 뭐 3가구 이상 되는 주택 보유자는 전세를 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구매를 할 때. 뭐 이 부분이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의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안도 세워서 선의의 피해자가 물론 없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전세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예로 보시면, 주택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주택 보급률도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사실 전세가율도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전세가 상승이 상당히 매매가 상승 포함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월세도 그 비엔나에서 아까 보시듯이 이제 우리 비엔나는 보증금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뭐 2개월도 받아요. 근데 한국보다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뭐 5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월세 자체도 수입 대비 부담이 적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금에서도 혜택을 주고, 결국 이제 월세를 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만큼 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면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결국 이렇게 그
주택 비용, 주거 비용이 크지 않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수가 증가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품을 살 수 있는 돈이 많아지니까요. 근데 지금은 쓸 돈이 별로 없어요. 주거에 쓰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쓸 돈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청년들은 자녀 출산을 또 이제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 저하도 있고 인구 절벽 등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악순환에 빠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선진국 수준 비엔나처럼 월세 보증금도 낮추고 월세도 낮춰가는 방향, 급여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는 돈 대비.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단계별로 어느 시기에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선택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부동산 정책에는 큰 틀에서 좀 검토해보고 가급적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시장에게 좀 더 다양한 결정권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현 정부도 그렇게 하고 싶었고 많은 부분 뭐 노력을 하셨겠지만 뭐 현실의 어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비엔나 같은 경우를 보시면 한 예로 다양한 제도가 있어요. 월세 기간도 뭐 우리로 말하면 전세라고 할 수 있지만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다양한 뭐 제도가 있어요. 뭐 심지어 뭐 이 월세를 자녀들까지 물려줄 수가 있대요. 예, 지금 싸니까. 그리고 월세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월세 올릴 수 있는 폭도 뭐 물가 대비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월세가 뭐 50년, 70년 사는데 50년, 70년 전부 하고 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20만 원, 뭐 아직도 뭐 이렇게 30만 원 내에서 물론 큰 돈이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월세를 생각해 보면 뭐 지금으로 한국으로 말하면 150만 원, 200만 원짜리를 월세를 30만 원에 자녀들 살 수 있게 2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하니까요. 큰 주택도 그런 제도가 다양한 제도가 있어요.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엔나 부동산 정책의 핵심 또한 이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한국도 정책을 세입자나 이제 여러 국민들을 위해서 하시겠지만 결과는 오히려 건물주나 소유주들에게 좋은 그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와 또 건물주가 분쟁을 하면 법적으로 분쟁을 하면 세입자가 대부분 이겨요. 여기에는 왜 그러냐면 사실 강자에게 법은 솔직히 그렇게 보호하는 측면에서 약자만큼 큰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약자들이 더 법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국가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은 약자는 물론 잘못된 거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예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쭉 보시면 어 이제 최근에 뭐 10년 동안 계약을 하면 한국은 뭐 10년을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그죠? 5년이면 5년, 뭐 4년이면 4년.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2년이고 그리고 4년이지만 근데 이곳에서는 전에 과거에는 그랬나 봐요. 그런데 1년 이상 살면 뭐 5년을 계약하건 10년을 계약하고 뭐 평생을 계약을 해도 다음 세대를 해도 본인이 살기 힘들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1년. 그게 세입자가 권리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지난 수년 전에는 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뭐 페인트도 칠해줘야 되고 여기 뭐 이제 벽지가 아니고 페인트입니다. 수성 페인트인데 하얀색 수성 페인트도 칠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집주인이 해라. 그리고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는 경우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인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만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필요한 게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부정적이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사실 선진국이나 비엔나는 전세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목돈이 생각보다. 근데 한국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비엔나나 선진국처럼 전세 제도를 없애고
월세를 굉장히 낮추거나 아니면 주택 구매 시에 융자를 융자에 대한 이자를 굉장히 낮춰주고 주택 구매를 유도한다고 하면 개인이 쓸 수 있는 지금 전세 자금이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이 정말 가용 수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자금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 비용에 큰 부담이 없으면 그 돈으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것도 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즐길 수 있다면 결국 내수를 살리게 되고, 그러면 내수가 살게 되면 또 고용도 창출되지고 좋은 제품도 만들어지는, 그리고 국가 경쟁력도 높고 출산 증가율도 높을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부분이 무조건 옳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에 당장 막 적용하자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적용이 되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민족 자체에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빨리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굉장히 강점이 있는 부분. 금모으기도 했고 또 어려웠을 때 같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어려운 악순환으로 가는 것을 서로가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이고 법률적인 시스템이, 프로세스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부동산이 정말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